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17일 주요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동학개미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면서 주총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년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부가 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신도시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불안전 판매 행위에 대한 당국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근 금리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연준의 대응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개인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주총장 풍경이 예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 215만 동학개미 주주의 관심을 보여주듯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900여 명의 주주들이 주총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난해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이른바 주린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도 이루어졌지만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주총에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이번이 제 생애 처음 주주총회라 가지고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참여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전망이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 본사를 미국에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동안 관례처럼 이뤄졌던 박수 통과에 익숙치 않은 젊은 주주들을 감안해 전자표결 단말기를 지급해 모든 표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총에 상정된 대표이사 3인의 재선 인건을 비롯한 4개의 안건은 무난하게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5G, AI, IoT, 클라우드, 시큐리티 등 미래 역량을 준비하고 자율적인 준법 문화의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100년 기업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던 M&A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지배력 강화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라임 펀드 사태 책임을 둘러싼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이 내일 열립니다. 펀드 판매처인 신한과 우리은행은 이미 CEO 중징계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내일 징계가 확정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금융회사의 수장들로서 사태 발생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CEO는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결론을 내지 못했던 라임 사태 제재심이 내일 다시 열리게 되면서 당사자인 우리와 신한 두 은행 관계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유입니다. 사전 통보대로 제재심에서 징계가 확정된다면 두 CEO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두 은행은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배상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라임 펀드를 팔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제재심처럼 감경될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CEO 중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금감원이 사태의 책임을 오롯이 은행에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중징계를 강행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란 게 금융권 안팎의 주된 시각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 같은 바람과 달리 징계 수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사태 초반 피해 배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은행들이 뒤늦게 배상한다고 해서
제재심에서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9일 김광수 은행협회장이 모든 걸 관리 감독할 수 없는 CEO에게 중징계로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며 사실상 은행권을 대변했던 발언 또한 금감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건 물론 펀드 피해자들의 반발까지 불러왔다는 점 역시 악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향후 연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누구보다 이번 제재심 결과에 노심초사할 두 CEO.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경우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다 해도 문책 경고, 즉 여전히 중징계 수준인 만큼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해정과 우리금융의 운명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연준이 조기 긴축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이번 FOMC에서 주목할 부분은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의 변화 여부입니다. 2023년 금리 인상 의견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 상승을 촉발한 조기 긴축 우려가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연준이 조기 긴축 우려를 잠재워 금리의 속도 조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연준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 전망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내년 물가 전망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는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이 내년에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당장 금리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수익률 곡선 통제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경기를 억제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빠르면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장의 프라이싱을 좀 막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잠깐 장기 금리가 좀 쉬어가는 국면, 그러니까 급등세가 좀 제한되는 국면 이렇게 전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성장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을 상쇄할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 업종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다.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야겠지만 성장주의 테마가 일회성 테마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 국면이 도래했을 때는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 올해와 내년 연간 영업이익 증가폭이 클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FOMC가 열리는 가운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바이오 IT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 국내 주요 바이오 IT 벤처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경제TV가 개최한 2021 비트콘 서밋 소식 문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도 1년이 흘렀습니다. 국내 바이오 IT 벤처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히 기업들에게 돌파구를 넘어 성장 기폭제가 된 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IT는 물론 자동차, 교통, 투자금융, 의료, 헬스케어, 농업, 신약 개발로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 KT,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의 활발한 투자와 함께 유망 벤처 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2021 비트콘 서밋에서는 바이오 IT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과 과제를 내놨습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탁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AI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통, 교육, 경제, 건강, 의료 분야에 AI를 접목한 사례를 들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많은 오히려 데이터들이 실세계에 나는 것들이 온라인화되니까
오히려 디지털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AI가 학습을 하면 AI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고. 이어 세션 1에서는 김진한 스탠다임 대표가 AI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제약 바이오의 미래 먹거리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세션 2에서는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와 송호철 더존 비즈온 플랫폼 사업부문 대표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두 대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중소기업 벤처의 미래를 주제로 벤처기업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은 AI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바이오, IT 등 미래 혁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분야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상점, 스마트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바이오, IT 등 미래 혁신 분야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작년에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설했고 2025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6조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비트콘 서밋을 통해 기업인들은 AI가 이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이 부실 조사 논란 끝에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치권으로까지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이른바 신도시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기 의혹을 뿌리 뽑겠다며 자신했던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14,000여 명에 달하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는 모두 20명. 그마저도 사전 제보자를 제외하면 새로 찾아낸 직원은 겨우 7명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도 의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명단 비교와 조사단 구성 등을 감안하면 결과가 뻔한 조사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 명의로 이걸 땅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수인 거예요. 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일단 이양하고 뭐 신탁이란 제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도를 하겠죠. 아예 알박기를 해버리는 거죠. 방식 자체가 지금 전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셀프 조사에 대한 불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쪽에서도 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믿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납득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신도시 투기 사건은 부실 조사 논란 속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LH 사태 대응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급 사건에 등장하는 특검이 도입된 만큼 신도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여당 현역 의원 6명의 땅 투기 의혹도 불거지는 등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각종 부정, 비리 사건이 터져나올 경우 국정 운영은 물론 대선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을 시한부로 전락시키고 대통령의 사과까지 초래한 신도시 투기 사건의 끝은 어디일지 이제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정부는 이달 말 조속히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정기 등록제와 같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LH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랑 다르게 투기? 그 직원들의 투기지로 변한 것 같아서 좀 상실감이 들고요. 이번 기회로 싹 뿌리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속된 말로 좀
농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LH 직원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좀 단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도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이라며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달 말 투기 근절 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 등록하는 등록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대상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을 담당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고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벌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기 근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부과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선은 신뢰 회복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면은 발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정부의 LH 사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셀프 조사, 뒷북 수사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번 LH 사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정치권이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의견을 모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어쨌든 지금 검찰도 참여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정치권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검을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데 정치 공방하다 시간만 보내고 또 국민 관심 멀어지면 유야비나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일 이제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어떻게든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이번에 그 당사자들의 투기뿐 아니라 도대체 이 투기 조장책인 상기 신도시나 이사 대책이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결정을 과정에 참여했는지 그런 것까지 좀 확대돼서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좀 당장의 수사부터 좀 내실 있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난 1차 조사에서 이 LH에서만 투기 의심자가 20명 정도가 지금 추려진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뭐 친인척까지 영역을 확대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2차 조사 결과를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20명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이제 국토부를 포함해서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하길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상 결과도 사실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다, 맹탕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되는데 14,000명을 조사해서 도대체 누가 그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20명만 걸러서 투기 의혹이 있다. 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는 아직까지도 보여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지금 정부가 하는 조사는 그 당사자들이 거래했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또 가족들도 더 확대하겠다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을 동의받아야 되는 조사입니다. 근데 일각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렇게 해서는 참여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결국은 지금 신도시 예정지의 일정 기간 이전에부터 토지 거래를 누가 했는지 그 내역을 좀 조사해라. 그리고 그 내역에서 밝혀진 사람 중에 또는 거래 내역 중에 투기 의혹이 있다면 그걸 좀 확대 조사해서 공직자로 연관성을 찾으라는 얘기였는데 지금도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 2기 신도시까지도 좀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봐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은 뭐 차질없이 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아예 지정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기 신도시가 2018년 9.13 대책 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보상도 되지 않았고 이번에 보상하기 이전에 투기 논란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공급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뛰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공급 정책이라는 시그널이 나온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 투기만 주장하는 공급 확대책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예 3기 신도시 전반을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투기 세력을 잘 솎아내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근데 집값 안정을 생각할 때 이 지구 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거는 좀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왜 올랐냐, 공급 부족이냐, 그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라고 정부 스스로가 밝히셨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정부의 공급 대책 2018년 수도권 3기 신도시, 또 작년에 127만 호, 올해 이사 대책, 작년에 또 5, 6대책. 공급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주택이 투기 수단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은 투기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라는 걸 여실히 지금 드러난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예. 지금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역대 정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중반 때는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그때는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하기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된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부 공급 대책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시죠. 예,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화도 생각하고 인구수 증가나 여러 가지 면에 지역균형 발전 다 고려했을 때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상위 계획상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 이번 정부에서 나온 주택 공급 정책은 땜질식이었거든요. 집값을 오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카드 하나 나오고 또 김상조 실장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내 주머니엔 카드가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정부 스스로가 땜질식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온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된다면 신도시를 앞으로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은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낳게 될 텐데 이런 집값 안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는 역할이 정부의 불쏘시개 투기 조장 때문이었다라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이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추길 정책이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신호가 읽혀질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게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부는 주택을 늘렸고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 최고라고 했는데요. 예. 주택 보유율이 늘지 않았습니다. 자가주택 보유율이. 특히 서울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무주택 서민에게 가지 않는 주택을 축이 수단화되는 판매용 주택을 정부가 공급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 편중이 더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급 정책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하려면 토지는 적어도 공공이 소유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은 어떤 불로소득이 생길 여지가 적거든요. 전국 네. 어디에다 해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국민임대 같은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이런 주택을 정부가 하겠다라는 선언이 먼저 나와야 되지. 예. 그거 없이 우리가 지어서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거짓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이 그동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게 비단 이번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발 방지 장치가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도 이달 말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이 대안들이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뭐 공직자들에게 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연다거나 뭐 금감원처럼 부동산 금감원을 만들자 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자 다양한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공직자 재산 공개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부자를 너무 많고 부동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되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투기 같은 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안도 좀 더 부동산 재산에 대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넓혀져야 된다. 대상도 지금은 1급 이상만 의무인데 그거를 5급까지 넓히시고 공개할 때도 어떤 세부 내역 같은 건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고지거부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실효성이 있고 지금도 부동산 투기 감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기구 신설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미 조직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걸 네. 내실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투명성과 예. 내실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김성달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양국의 재정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통화에서 경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한국의 디지털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 1차 계획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고용유지 승계 방안과 양사의 저비용 항공사 통합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협의를 통해 제출된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최종 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보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일 상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가 정해지고 증시 개장과 함께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하고서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제3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미래 AI 포럼 창단 기념 웨비나에선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 150명이 참석해 AI 기술 발전과 한국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한국이 AI 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장 소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판촉물을 많이 나눠주고요. 뭐 이제 잊혀지지 않게 볼펜, 뭐 부채, 한 번 주면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앞으로 한 70살까지는 영업을 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정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겨운 코로나 시국에 추위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박 기자, 이렇게 날씨가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좀 변화가 모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행주들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만간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백신 여건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6월부터 여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여행과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뭐 여건이라고 부르는 만큼 어떤 여행 절차에서 사용이 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 등이 백신 여건을 이미 발급을 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언제 맞았는지 등을 담은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시작했고 주변국의 상호 인증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 중이거나 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우리 정부도 검토하고 있고 또 과학적인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막 접종을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행 관련주 중에서 좀 한 종목을 꼽아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호텔 면세업종 대장주인 호텔신라를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사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해부터 좀 타격이 꽤 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호텔신라는 지난해 연간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종목입니다. 호텔신라가 뭐 물론 탄탄한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다루기에 괜찮나 싶기도 한데요. 네, 이전까지는 사실 증권업계에서도 보수적인 관점이 우세했었습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 조심스레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또 좋은 얘기가 들리나 봐요. 네, 일단 면세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경우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지만 임차료 부담은 계속돼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국제공항 측에서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 올해는 영업 손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항 임차료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세이브를 한 것 같고요. 시내 면세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시내 면세점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제주 면세점 역시 손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내 면세점 매출은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보따리상 덕분입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고객인 중국 보따리상을 잡기 위해 보시다시피 호텔신라는 지난해 알선 수수료를 크게 늘렸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시내 면세점 알선 수수료로 1,433억 원을 지출해 매출의 약 21%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준 셈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또 해외여행이 서서히 재개되면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항 쪽에서는 임차료 부담이 적어졌고 시내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매출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면세점도 면세점인데 호텔 산업도 타격이 컸잖아요. 네, 호텔 부분의 부진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네.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객실 예약도 제한을 두면서 이제 여러움이 가중이 됐었는데요. 최근엔 투숙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또 회복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워낙 상황이 심각했으니까 기저효과도 발생해 주가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어디서 기대가 나오는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 면세점이 중국에 밀렸다 이런 네.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면세점 이제 매출 1위가 중국 면세점 업체였다는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때문에 한국 면세점이 경쟁력에서 뒤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해외여행을 못 간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이동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더 합리적입니다. 네. 따라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하이난에서 서울로 중국인들의 소비가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자국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지 경쟁력이 앞선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상품 가격이나 제품 다양성 측면에서 아직 중국 면세점이 우리 면세점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는 한국 면세점 제품이 민퉁 시장을 거쳐 하이난 면세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까지 잇따르며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평가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억 원, 43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한편 개인은 466억 원을 순매도한 상황입니다. 네. 이 기간 주가는 6%대 상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실적 전망치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에는 적자가 지속되고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 하반기 흑자 전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22.7%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49억 원, 231억 원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평균 목표 주가는 94,0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약 8%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가 나오고 있는 호텔신라인데요. 또 코로나 상황과 연동이 되는 만큼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앞서서 이제 중국이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상황을 봤을 때 경기 회복 속도도 중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1월과 2월 산업 생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매 판매는 작년보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도 6.4%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항상 그래왔지만 중국인 마음을 사로잡는 게 관건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파이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파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건 유출해 볼 수 있겠는데 네. 파이는 모르겠어요. 네, 오리온의 초코파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3분기에만 초코파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할 정도로 계속해서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초코파이를 필두로 중국 법인 매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1%나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오리온은 사드 사태 이후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네. 업계에선 올해 매출액이 사드 이전 수준의 90%까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를 보면 초코파이가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오리온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국 초코파이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업계에선 오리온이 약 10년 만에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오리온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초코파이 판매 가격을 10% 정도 올리면 오리온 연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6%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뭐 중국의 인구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점유율 1위라는 점이 좀 남다른 의미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당연히 맛있는 초코파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찾아보다가 조금 놀랐는데 초코파이가 사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네.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심지어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베트남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네. 또 러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최근 오리온은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에 제과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중장기적으로 인도 시장이 또 다른 성장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베트남 조상들이 초코파이를 먹어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흥미롭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해외 판매가 이렇게 좋았다면 실적도 당연히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올해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시다시피 연이어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에는 중국, 베트남, 중국 또 러시아 등 해외 법인들의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을 했었고요. 네. 업계에선 올해에도 오리온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오리온의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8.3%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4%,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올해가 더 좋을 거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중국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 전사, 이 오리온의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들어보면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한 8%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이면 그래도 기간이 꽤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업계에선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시가총액은 사실 사드를 겪으면서 7조 원에서 4.5조 원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해외 법인 합산 매출액이 한 1조 6,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네. 사드 이전이 한 1조 6,100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아마 사드 사태 이전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반면 현재 시가총액은 오리온과 오리온 홀딩스를 합쳐도 6조 원 수준으로 주가가 실적을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적정 주가는 그럼 얼마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증권사들이 보는 평균 목표 주가는 1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네.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한 25% 정도는 올라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오리온 종가가 13만 원 선이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라보죠. 네. 쿠팡 너와 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와 나가지고 너 나와입니다.
오도 그랬네요. 네, 미국 증시 상장의 로켓 배송으로 쿠팡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유통업계가 너와 나가 아니라 너 나와를 외치면서 반쿠팡 연대로 뭉치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신세계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죠.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신세계와 네이버가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 계약을 좀 맺은 건데요. 두 회사의 제휴는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의 1위 업체들이 좀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신세계가 갖고 있는 물류나 또 상품 같은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또 신세계는 쇼핑에 있어서 네이버의 인공지능이나 또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세계는 좀 식품 쪽이 강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 회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잘 보완을 해나가면서 시너지를 내면 다행일 텐데 앞으로 뭐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 겉보기에는 좀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의문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류 협력만 해도 단순히 이제 거점을 좀 합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쿠팡은 공급망 관리부터 창고 관리 시스템 또 배송 직원의 상하차까지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이 쿠팡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또 신세계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제휴로 이마트도 네이버 장복에 입점할 예정이죠. 이렇기 때문에 뭐 자체 신세계 그룹이 네이버의 우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 쇼핑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세계 입장에서도 좀 울며 겨자 몇 개로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유통가에서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가 이베이 코리아 맞습니다. 인수전입니다. 네. 신세계가 또 이베이 인수전에 뛰어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상장을 발표한 날에 미국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한 직후에 시가총액이 100조를 좀 넘어서면서 SHG닷컴을 좀 쿠팡처럼 상장을 시키려는 의도에서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한 거다. 뭐 이런 설들도 좀 있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의 거래액 20조 원은 사실 어떤 회사와 결합을 해도 굉장히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거래액의 규모인데요. 지난 16일에 예비 입찰을 좀 종료를 했고요. 롯데와 신세계, SK텔레콤, MBK 파트너스가 참여를 했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카카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인수만 하면 누구든 뭐 유통가의 1위로 올라설 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 각각 처한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일단 롯데는 최근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커머스 사업부장을 경질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사업 전환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신세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SHG닷컴 등 또 이커머스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은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아마존과 협업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베이 코리아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온라인까지 좀 확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신세계 입장에선 또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그 확장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뭐 다들 그 이베이가 갖고 있는 이런 옥션, G마켓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지금 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승자의 저주를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예. 롯데는 이베이를 인수를 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7조에서 27조로 20조 원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예. 문제는 그만큼 롯데가 이 물류 배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인데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물류 배송 측면에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쟁사들을 상대로 승부를 보려면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매각 대금이 5조 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마트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6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이베이 코리아 지금은 뭐 매년 수백억씩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거래를 해주고 또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느냐도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의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번 이베이 인수전이 굉장히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매각 대금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네. 조금 더 그 성사가 잘 안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적과의 동침이네요. 네, 적과의 동침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침을 안 하시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서로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좀 서로를 의지하는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에 좀 놓였습니다. 중저가 폰 중심의 화웨이가 요즘에 미국 제재로 좀 부진한데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삼성전자가 중저가 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삼성전자를 활용을 해서 화웨이가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급형 스마트폰을 더 확대한다고요? 네, 오늘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A 시리즈, 그러니까 보급형 폰 2종을 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급형 제품의 언팩 행사를 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개하는 제품은 갤럭시 A52와 갤럭시 A72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프리미엄급에만 적용되는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A52는 50만 원대고 A72는 60에서 70만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A52, 72. 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까? 이상하죠? 보통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네. 21이다 그러면 2021년에 나왔다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는데 네. A 시리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G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앞에 A가 붙은 거는 보급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S 시리즈는 S가 붙고 예. 폴더블은 또 Z가 붙잖아요. 그런 의미고요. 9, 이거 처음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 기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는 굉장히 높은 기능을 갖췄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A72가 A52보다 더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또 같은 사항이라도 마지막 번호 같은 경우는 후속 제품 번호를 말하는데요. 2019년에 출시된 제품은 0이 붙고 20년의 제품은 1, 또 2021년의 제품은 2가 붙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게 A52랑 A72인데 네. 그러면 뭐 62, 82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많이 이게 중저가 폰들이 좀 판매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중저가 폰에서도 프리미엄 라인만 좀 발매가 됐기 때문에 90 뭐 이런 것만 좀 알려져 있는데 다른 숫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나와 점 있는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그런데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중저가 폰 언팩 행사에서 잘 뭐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언팩 행사에서 중저가 폰을 홍보하고 나섰다. 네.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급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해 베스트셀러 상위 폰 10개 가운데 6개 폰이 바로 다 중저가 폰이었고요. 10위 안에 든 삼성 제품 모두가 또 갤럭시 A 시리즈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급감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본 게 아니라 다른 중국 업체들, 오포나 비보,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봤다고 하고 있죠. 올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중저가 폰을 내놓는 것도 좀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뭐 지난번에 LG전자가 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진출을 삼성전자도 좀 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데 화웨이는 화웨이 나름대로 또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이런 좀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삼성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5G 특허 로열티를 좀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당 로열티 상한이 2.50달러라고 하는데 에릭슨이나 노키아 같은 경쟁사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노키아는 대당 7.5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과 삼성이 이번 화웨이의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열티를 부과해서 미국 제재로 잃어버린 매출을 좀 되찾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일종의 좀 고육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웨이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최대 13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넘는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리는 삼성전자가 다가올수록 또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화웨이가 또 돈을 또 창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전 세계 ICT 기업 중에서 특허가 가장 많다면서요? 네. 이렇게 뭐 특허만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인데 네. 삼성전자도 요즘에 이제 특허권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유럽에서 화웨이를 제치고 특허 순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유럽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이나 화웨이, LG가 각각 1, 2, 3위로 3,000개 정도의 또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화웨이가 4년째 특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수익의 10에서 15%는 무조건 연구 개발에 좀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꾸준한 R&D 투자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 국가들은 이번 결정이 공조를 통한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국가는 백신 접종 후에 폐색전증 같은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유럽의약청의 긴급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는 접종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유럽의약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증상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위험보다는 이점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자기만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폭스바겐이 테슬라와의 거래를 배제할지 아니면 협력할지 묻는 질문에 폭스바겐은 타사와의 협력을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뛰어넘고 싶다며 야심찬 포부도 밝혔는데요. 폭스바겐은 자사 전기차에 각형 배터리를 도입하겠다며 앞서 배터리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카 관련 소식도 나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업체 폭스콘이 이르면 2023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폭스콘의 류양웨이 회장은 스마트폰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기차 시장 진출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는데요. 7월 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이 전기차 공장 입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폭스콘의 전기차 시장 진출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폭스콘이 애플카를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폭스콘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애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인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일본은행도 금융정책 회의 1일차를 맞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동안 무너졌던 공직자 윤리와 또 기강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대응이 선거를 의식한 수사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